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과 내일 투표 못하시면은 투표 당일 지정된 투표소 가셔서 투표하셔야 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실 텐데요. 네,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유권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고양시에서 용인 지방선거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제주도 투표 백령도에서 할 수 있고 울릉도 투표 목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도 매수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자, 아침 신문 살펴볼까요? 선거 기사에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한겨레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을 공통 접전지로 꼽았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9곳 우세, 6곳 접전, 1곳 열세로 보았습니다. 그 한 곳은 경상북도겠지요. 국민의힘은 2곳 우세, 7곳 접전, 7곳 열세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구를 두고 민주당은 접전, 국민의힘은 우세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판세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구체적인 승리 기준은 말을 아꼈지만 서울과 부산 승패가 전체 선거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자, 경기도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과열되면서 지역 언론사들이 예정했던 여론조사를 중단했습니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무차별적인 조사 공세로 유권자의 피로감이 커졌고 특히 20대 청년층 응답률을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맞게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지역은 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현,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맞붙은 격전지인데요. 협의회는 공표용 조사만 15회, 피조사자 접촉 시도가 23만 건을 넘었다며 민심 왜곡을 막기 위해서 조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청년층이 잘 답변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응답률이 저조해서 조사를 중단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대 청년층이 제대로 표집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석현 정치평론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서 평택을 여론조사를 볼 때 20대의 조국 지지율을 본다는 거예요. 20대 조사를 봤더니 조국 지지율이 높으면 이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신뢰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한 4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차범위 안에서 조국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 20대 청년들이 잘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앙언론사 조사에서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안 느꼈을까? 네. 자, 이따가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메타보이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김용남 조국이 동률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국이 살짝 앞서는 조사였는데, 자,
그 내용을 좀 소상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봉신 대표 잠시 후에 나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신문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기호일보 신문. 저의 그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결과 새벽 5시까지 김동연이 이기느냐 김은혜가 이기느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새벽 5시 전에 신문을 찍어야 하는 지역일간지는 저렇게 김은혜가 당선된 것처럼 간주하고 신문을 찍었어요. 저 신문 갖다 버려야죠. 김은혜가 낙선하고 김동연이 됐는데요. 네,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예, 언론계에서는 그걸 참사로 봅니다만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막판 표심 결집으로 예측을 뒤집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는 대로 2022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열세로 나타났지만 개표율 97% 이후 역전해서 0.15%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2018년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와 본선 득표율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정권 심판론 같은 큰 흐름 속에서도 후보 경쟁력과 지지층 역결집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갖고 이디일비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기존 대통령들과 다른 뉴노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생 디테일을 파고드는 운영, 국무회의 생중계, 활발한 SNS 활동을 핵심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관리비, 생리대 가격, 계곡 정비 같은 생활 이슈까지 직접 챙기며 지지층 확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국정회의 생중계는 투명성을 높였지만 공격받을 소재도 늘렸습니다. 또 SNS를 통한 빠른 메시지는 장점인 동시에 사실관계 논란과 개인기 의존이라는 불안 요인으로 지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잘 잡히지 않고 있는데 투표 결과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요. 참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은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TV뉴스 리뷰로 이어갈까요? 사전투표 시작을 단 7시간 앞두고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화두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공급 부족을 두고 서로 내 탓이라 몰아붙였습니다. 전임 시장 탓, 또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약속만 지켰으면 주거 문제 없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 389군데 해제했던 거 맞죠?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당 후보들의 공급 대책에 현실성이 없다는 쓴소리가 나왔고 서울 부동산을 31만 호, 36만 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허구입니다. 중요한 건 공급이 아닌 공공성이라며 차별화에 나선 후보도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다 밀려납니다. 서울시장의 1순위는 언제나 공공성이어야 합니다. 예민한 질문을 주고받을 땐 거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조합장과의 유착관계 혹은 아기시당과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징계를 안 합니까? 사실입니다. 왜 징계를 안 합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격전지 서울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한강벨트를 따라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정부 여당과 손맞출 민주당 후보들을 뽑아달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서울시장도 민주당, 그러면 구청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이래야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가면서 일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보수 결집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까지 선거 전에 등판하고 있다며 막판 진보 대결집으로 막아내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MB도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보수가 결집한다는데 우리는 더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청으로 향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 견제론을 꺼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인 새벽 2시 반쯤 시공사는 걷어 일부가 주저앉아 2.9cm 단차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서울시의 유선 보고가 이루어진 건 5시간 뒤 아침 7시 반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시 보고에 앞서 시공사는 새벽 4시 5분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측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문제없이 작업이 끝났다고 보고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9cm 단차가 발견돼 공사를 중단시킨 상황이었는데도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시공사 측이 균열 등 사고 조짐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당시 문제를 즉시 알렸다면 열차 운행을 바로 정지시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붕괴 사고 당일 단차가 확인된 새벽 2시 반 이후 사고 발생 전까지 고가차도 아래를 통과한 열차는 총 166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